박말자가 소연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결혼했으면 친구들이랑 연락하지 마. 이제 넌 우리 집 사람이야.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도 사람이에요. 박말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내 생각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말을 따라야 해. 도현 오빠, 소연이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소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2005년 6월 윤소연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 최도현이 출근하고 난 뒤 소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가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지 않은 며느리를 찾아 나섰다가 빈 방을 발견했습니다. 옷은 그대로 있었고 핸드폰도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갑과 신분증도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소연만 없었습니다. 도현이 급히 퇴근했습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말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출한 것 같구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나 보지. 하지만 소연의 동생 하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CCTV에도 소연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현과 박말자는 일관되게 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수상했습니다. 도현은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박말자는 오히려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소연의 가족은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특히 하영은 언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본가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하영이 우연히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박말자의 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사라진 언니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뒤바꿀 시작이었습니다. 하영은 가방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흔적이었습니다. 가방의 자물쇠는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영은 근처에 있던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하영은 숨을 죽이고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언니의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하영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 아래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28일. 언니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결혼했다. 도현 오빠는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조금 무섭다. 괜찮을 것 같다.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행복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마지막 날의 기록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도현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의 기록은 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방안을 다 뒤지셨다. 내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다. 물어보니 며느리의 물건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고 하셨다. 이상하다. 하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검사하셨다. 친구들과의 대화 내역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 남편 욕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다. 오늘 외출하려고 했더니 어디 가냐고 물으신다. 친구를 만난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셨다. 이제 결혼했으니 집안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도현 오빠에게 말했지만 어머니 말씀을 들으라고만 한다. 하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통장을 가져가셨다. 결혼하면 돈 관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라고. 나는 용돈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정상인가? 오늘 집을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잠그고 가셨다. 도현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다. 무섭다. 마지막 페이지의 날짜는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시어머니가 나를 죽일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이 가방에 모든 증거를 넣어둔다. 누군가 찾기를 바란다. 하영은 공책을 내려놓고 가방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하영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넌 이 집의 며느리야. 내 말을 따라야 해. 내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도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내 생각 같은 건 필요 없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영은 울었습니다. 언니가 겪었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가방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언니는 병원에 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이상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수면제, 진통제. 날짜를 보니 모두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메모였습니다. 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다. 시댁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꼭 밝혀주길. 하영아, 미안해. 언니가 약해서. 하영은 가방을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언니는 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게 고문당하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영은 일어섰습니다. 거실에서 나와 박말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말자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자 박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니한테 뭘 하신 거예요? 박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도현에게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언니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도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말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내 언니가 지어낸 거야. 하영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박말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협하는 목소리, 차갑고 잔인한 말들. 박말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도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박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하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에서 박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영은 문자를 열었습니다.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 찾았구나. 소연. 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니. 1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언니가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가방 찾았구나. 소연. 하영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번호였습니다. 하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예요? 어디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밤새 핸드폰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왜 10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하영은 다시 도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소연을 괴롭혔잖아요.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현과 박말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잠을 못 잔 듯 수척해 보였습니다. 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줬어야지. 내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했어야지. 도현이 비웃었습니다. 교육이요? 사람을 가두고 위협한 게 교육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거짓말을 해왔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박말자가 하영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하영아, 그건 오해야. 내 언니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나는 며느리를 교육한 것뿐이야. 하영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언니가 살아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과 박말자가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도현이 물었습니다. 하영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보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박말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소연이는 죽었어. 박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은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죽었다고요? 할머니는 언니가 가출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도현도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소연이한테 뭘 하신 거예요? 박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가방 안에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박말자와 도현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소연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현과 박말자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현은 어머니를 원망했고 박말자는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영은 매일 언니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영아, 나야.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예요? 어디 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안해. 연락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때가 됐어. 하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1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소연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하영아. 나는 복수한 거야. 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시댁에게 죽을 뻔했어. 박말자는 나를 계속 괴롭혔고 도현은 방관했어. 나는 선택해야 했어. 죽거나 싸우거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싸우기로 했어.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했어. 사라지는 거야. 하영은 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어뒀어. 일기, 녹음, 영수증. 그리고 사라졌지. 시댁이 서로 의심하고 무너지고 파멸하도록. 하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는 1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방을 내가 찾을 줄 알았어.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시댁 앞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영은 핸드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복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날 저녁 하영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가 연락했어요. 곧 나타날 거래요. 도현은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하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집 앞에서요. 전화를 끊고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언니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시댁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하영은 도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도현과 박말자는 집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윤소연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과 박말자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둘 다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박말자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들이 무너지는 걸. 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소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녀는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동생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하영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하영은 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소연은 동생을 놓고 다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말자와 도연은 여전히 현관에 서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있었어요. 당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도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설명 좀 해줘. 왜 이렇게 된 거야? 소연은 도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설명이요? 좋아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소연은 집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모였습니다. 경찰도 하영도 그리고 궁금해하는 이웃들도. 소연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박말자 씨는 저를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대했죠. 제 핸드폰을 검사하고 외출을 금지하고 심지어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어요. 박말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현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통받는 걸.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라지기 이틀 전 박말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내 가족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그때 알았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한 실종. 모든 증거를 신혼여행 가방에 넣어두고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영이 물었습니다. 언니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소연이 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 작은 도시들, 시골, 섬. 이름도 바꾸고 일도 여러 가지 했어. 누구도 날 찾을 수 없게.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나타난 겁니까?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복수가 완성됐으니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시댁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박말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방 안의 증거들은 시한폭탄이었어요. 언젠가 발견되면 당신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죠. 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를 지켜본 거야?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멀리서요. 당신들이 서로를 탓하고 무너지고 고통받는 걸 봤어요. 그게 제 복수였어요. 박말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10년 전에 미안했어야죠. 제가 무릎 꿇고 빌 때 미안했어야 해요. 소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10년을 빼앗으려 했을 때 저는 당신들의 10년을 빼앗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는 동등해요. 경찰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소연 씨 실종 신고를 취소하고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정식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연의 증언과 가방 안의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박말자는 감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현은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박말자는 계속 울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말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현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더 큰 벌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용의 추락이었습니다. 소연과 도현의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소연에게 돌아갔습니다. 도현은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소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영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자매는 10년 만에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는 소연 앞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도현 씨. 소연은 더 이상 그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소연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린?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10년 전에 이미 끝났죠.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두 자매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영아. 응? 고마워. 가방을 찾아줘서. 하영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남겨준 거잖아. 나는 그냥 찾은 것뿐이야. 소연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0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10년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녀가 10년 동안 꿈꿔온 자유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